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사상 중에서 아주 큰 흐름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계약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서양 정치사상의 근대적인 문을 연 인물, 바로 토마스 홉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계약론이요. 국가 단원과 시민 단원과 민주주의 단원에서 다 나오는데요. 뭐다? 사회계약론이 국가 단원의 이제 국가의 기원은 뭐냐? 계약이다. 국가의 본질은 뭐고, 국가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회계약론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사회계약론적인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논쟁에 있어서 자유주의 진영이 아주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될 로쏘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론자라서 천부 인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제 공화주의자의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다음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도요, 근대 민주주의의 이런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약속이라는 걸 해본 적 있나요? 누구와 어떤 약속을 해봤습니까? 뭐 친구랑 약속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하고 약속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약속 왜 하셨습니까? 또 약속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혹은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이 약속이라는 건요, 뭔가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시간 약속은 뭐다? 그 일정을 확정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 시간을 내가 이제 보장받으려고. 금전 계약은 뭐죠? 금전적인 그런 거래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준다. 나에게 돈을 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보장.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에게 물건을 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하게 만들려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계약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국가 또한 계약을 통해 결성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바로 사회계약론자가 되겠습니다. 국가, 정치체라는 것은 개인들이, 자, 중요한 단어 나왔죠. 개인입니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보장받으려고 계약, 동의와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혹은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주장들에게서는 국가라는 건 뭐다?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니면 뭐 신적인 그런 그 맥락에서 온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결사체, 어소시에이션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낸 집단이란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이 뭐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그리고 롤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회개혁론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윤리와 사상에서는요,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개혁론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롤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사회개혁론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한데, 교과서 우리 윤리와 사상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할애하든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생활과 윤리 쪽에 파트가 배정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사회개혁론은. 자, 그래서 이러한 근대적인 사회계약론의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자연권이 되겠네요. 내추럴 라이츠다.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연권이란 것은요, 내가 얻어내려고 노력해서 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권리.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본적 권리다라고 해가지고 천부 인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천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에요. 인간의 권리. 이 천부란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신. 당시 이제 근대적인 유럽은 뭐 중세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기독교 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보편적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왕도 함부로 뺏을 수가 없고요. 귀족이든 누구든, 심지어 나조차도 나의 권리를 함부로 빼앗아 버릴 수가 없습니다. inalienable,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사회 계약을 통해서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런 인간의 권리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생명권, 자유권, 뭐 신체의 자유, 뭐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질지의 자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질지의 자유, 내가 어디로 갈지의 자유, 이런 것들, 재산권 등등이 자연권의 목록도로 제시가 되는데, 그 학자마다
홉스, 로크, 루소라든지 롤즈라든지 그런 학자마다 강조하는 그런 권리들의 목록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이점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인간 존엄성, 인권 개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프랑스 인권 선언 있죠. 프랑스 혁명 직후에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그러한 천부 인권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이러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이거 아주 중요한데 사회계약론은요.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대 사회계약론과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같이 가는 관계예요. 어느 하나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점. 자, 뭐다? 인디비주얼입니다.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 자, 디바이드가 뭡니까? 나누다 뜻이에요. 나누다. 인디바이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인디비주얼. 나눌 수 없는 존재. 예로부터 서구 철학에서는 근본이 되는 것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세상의 근본은 뭐냐? 온 세계 물질들의 근본은 뭐냐? 예를 들어 탈레스. 근본은 물이다. 뭐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아낙사고라스, 뭐 여러 가지 여러 학자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죠. 뭐 데모크리토스는 그것이 원자라고 주장했고 쪼개고 변화하고 하더라도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물질 이걸 찾고자 했거든요. 마찬가지 이 정치 사회의 근본 바로 개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의 기본 단위예요. 사회계약은 누가 한다? 개인이 한다는 점. 개인들이 자기 권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개인들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나도 개인이고요. 너도 개인이고 쟤도 개인입니다. 공정한 개인들끼리 계약하는 거예요. 설령 왕이라고 할지라도 귀족이라고 할지라도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남자든 여자든 뭐 아니면은 뭐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개인, 모든 인간은 정치의 기본 단위이자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회 계약론자들이 전부 다 뭐 그런 평등주의자였느냐라고 말할 수까지는 없지만 이런 식의 사회 계약론의 아이디어들이 이후에 나오는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뭐 그런 평등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 자, 국가가 뭘 강조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어떤 삶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가 원하는 것은 많을 텐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일단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사회계약을 한 것이고요. 이걸 위해서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자연권이나 혹은 자연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논의의 출발이 개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회개혁론자들이 개인주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물론 그 홉스나 로크의 사회개혁론이 개인주의로 출발한 것이 맞고 그 논리상 그리고 실제로 로크의 사상이 근대 자본주의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전개가 된 건 맞는데 이 홉스 로크랑 달리 루소 같은 경우에는요 참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죠. 루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자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 의지라든지 뭐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약간 좀 이질적인 면모가 있긴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사회계약의 기본 단위다라는 점은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회계약론은요. 가상의 상태를 상정하고 있어요. 가상의 상태. 자, 이 사회계약론이란 것이 이러한 그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 어떠한 상태를 상상합니다. 이걸 이제 사유실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상태를 이제 가정하고서 이렇다고 치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그 역사적 증거를 실증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 선사시대의 증거 그 있나요? 사회 계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계약서 있어요? 아니면 뭐 누가 돌판에 새기기라도 했나요? 그런 거 없죠. 역사적인 증거를 찾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 철학이니까 이론적 차원이죠.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의 국가관을 전개해보자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근대 사회계약론에서는 자연상태라고 부르고요. 롤즈에게 있어서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회계약론의 논의의 출발점은 자연상태에 있다는 점.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상태. 자,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정치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 자연 그대로의 인간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연권을 소유한다 이런 식의 말로도 표현하는데 근데 문제는 자연 상태가 좋으면 그대로 살지.
자연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연권 혹은 천부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때 국가, 다시 말해서 정치 공동체이자 정부 권력이 성립하게 됩니다. 뭐 나머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계약으로 만든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뭐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되고 누가 어떤 이제 권력을 이제 다뤄야 되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권위에 개인이 왜 복종하는지 아십니까? 왜 국가가 하는 말을 우리가 왜 따르는 건가요? 국가가 만든 법률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나요? 사회계약론의 논리로는요. 그것은 내가 동의한 계약,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해서 내가 지키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약속이니까. 자, 물론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가 직접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뭐 동의했다는 말을 한 적 있습니까? 글 써본 적 없는데 이제 직접적이고 이제 명시적인 동의와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혹은 묵시적 동의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에 이제 그런 또 설명의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법을 왜 따르나요? 왜 정치적 권위, 국가가 하는 말을 우리가 왜 따르나요? 그 계약이 나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득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개인에게 도움이 되니까 뭐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회계약론은 사상적인 기원을 한번 찾아봤을 때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 했죠. 에피쿠로스 학파. 절대적 정의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다만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상호 교섭 속에서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해 왔을 뿐이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기엔요. 사회의 정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그냥 냅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상호 교섭, 일종의 계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원자론적 유물론에 의해서 자 개인에 대한 발견이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자 나의 쾌락, 나의 고통, 나의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 정치사회 기본 구성원으로서의 이제 개인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한동안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나중에 근대에 가까이 와서 홉스에게 재조명이 되는 것이죠. 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자연법 사상인데요. 자, 두 번째가 되는 거죠. 현실에서의 법, 이 실정법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도로교통법, 무슨 법 있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이것이 인간 일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연법에 따라야 한다. 즉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그 법, 그 올바른 법에 맞지 않는 실정법은 부정의하고 수정,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법. 자, 인간에게 뭐가 있다? 자연권이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는 지켜야 될 올바른 정의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또 하나 그리스도교 자연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인간은요 이제 신의 창조된 대상, 이 피조물인 것이고 그렇게 그럼으로써 가지고 있는 당연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떠한 역할이나 권리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왕이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칸트라든지 이런 계몽주의자들의 이런 아이디어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르네상스의 그런 문을 열었던 사람들도 일종의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겠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은요. 근대적인 사회계약론의 문을 열었던 토마스 홉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남부 잉글랜드 출신이 되겠고요. 캐번디시 가문이라고 이제 귀족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의 후원으로 유럽 여행도 가고 데카르트, 갈릴레오 등등 이제 많은 명사들과 또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랜시스 베이컨, 우리 그 신기관 썼던 그 사람이죠. 우상을 경계했던 이 사람의 비서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면서 베이컨과 갈릴레오의 영향에 의해서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그 저번에 그 경험론 얘기할 때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짧게만 소개만 해드릴게요. 유물론 뭐다? 메터리얼리즘. 만물은 뭐다? 물질이다. 심지어 인간의 정신마저도 물질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이제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인간의 오성, 이성, 인간의 생각과 사고 또한 감각 경험에 불구하고 인간은 뭐다? 자극 반응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그 경험이 유쾌하면 좋아하고요. 불쾌하면 싫어해요.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자기에게 좋은 걸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싫은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기본으로 두고 당시 시대 상황 한번 볼게요. 당시에는요, 제임스 1세가 했던 말 한번 읽어봅시다. 제임스 1세, 킹 제임스 성경의 그 제임스 1세. 자, 참된 군주는 신이 창조한 것으로서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 군주는 법률을 제정하고 또 그것에 효력을 부여하는 자로서 법률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온갖 다른 권력자는 그 권력을 국가, 군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군주에게 절대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자, 이 얘기를 보면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군주의 권력은 누가 준 것이다? 신이 부여한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 세계관이니까 그 성경의 구약 이런 데 보면요. 이 지상에 왕을 세우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다윗 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윗 그 왕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봤을 때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그런 부름과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된 것이거든요. 전적으로 신의 권위에 의한 이제 권력의 획득인 것이죠. 자, 마찬가지 당시의 왕들도요. 이걸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을 신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은 누구에게 진다? 오로지 신에게만 책임진 거예요. 백성들이 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였는데, 자, 영국이란 나라가 그 내전을 겪게 되거든요. 그 왕권 신수설을 역시 신봉했던 찰스 1세와 의회가 갈등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스코틀랜드 반발, 뭐 아일랜드 반발, 잉글랜드 내전 해가지고 결국은 찰스 1세가 집니다. 해서 그 올리버 크롬웰을 이제 그 비롯한 이제 그 반왕당파 세력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자, 찰스 1세가 그 재판정에 섰을 때 계속 주장하거든요. 이 재판정 자체가 근거가 없다. 왜?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것인데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재판정이 왜 나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왕권 신수설 입장에서는 그의 말 자체는 이제 논리적인 문제는 없죠. 근데 어쨌든 처형당함으로써 왕 또한 처형당할 수 있는 개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왕도 개인이고요. 자, 정치인도 개인이고요. 귀족도 개인이고요. 평민들도 다 그저 개인일 뿐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슬슬 눈치를 채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호국경으로서 이제 크롬웰이 청교도식 공화정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이걸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고 이제 영국 역사에서 이제 잠깐 있었던 공화정 시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막 너무 엄격한 통치하고서 백성들의 그런 기쁨, 뭐 이제 뭐 노래하지 마, 뭐 술 마시지 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정권을 오래오래 유지하지는 못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청교도 공화정 자체가 깊이 뿌리낼 수가 없고 다시 왕정이 복구가 돼요. 어쨌든 어쨌든 바로 이 찰스 1세가 처형된 혼란기에 자, 시민론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토마스 홉스가 되겠는데요. 자, 이때 홉스는 왕당파 성향, 왕의 그런 권력을 지지하는 성향이었으나 이 저작이 워낙 급진적인 면모를 띠고 있기 때문에 왕당파에게도 공격받고 의회파에게도 공격받고 종교계에게도 공격받는 등등 일생 동안 전방위적인 논쟁하다가 이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급진적이길래 이렇게 막 온갖 사방에서 다 비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건 이제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요 고민은 무질서한 상황에서 자, 혼란식이죠? 막 왕 죽고 막 장난 아니에요. 이럴 때 평화적인 질서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자, 그 개인은 각자의 판단과 사고에 따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예요. 이러한 개인들이 어떻게 이런 평화적 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리바이어던이라고 한 책입니다. 자, 리바이어던. 자, 이 책의 제목을 보시면은 리바이어던 혹은 교회와 세속 국가의 진료, 형상 그리고 권력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이게 이 책이 근대적인 시민국가 형성 이론의 이제 기틀이 되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영어식으로 읽으면 리바이어던 이 괴물에 비유했습니다. 즉 국가 권력은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 강한 힘이 정당화되느냐? 왜 그런 강한 힘이 필요하냐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자연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홉스의 이론.
자, 봅시다. 자연 상태, 내추럴 스테이트 혹은 스테이트 오브 네이처 뭐 똑같습니다. 자, 객관적인 사회 규범이나 법, 즉 질서가 없는 상태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구속하는 그런 행위 원리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해 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자, 참고로 말했다시피 자연 상태는 역사적인 실제가 아니에요. 고고학적 증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상태, 사유 실험이란 겁니다. 자, 이때 인간은 뭐다? 자기 보존의 권리, 내가 목숨 붙어 있고 내 팔다리 잘 보존하고 내가 그대로 살아갈 권리, 그리고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그런 개인들이 되겠네요. 자, 모든 인간은 자연권을 소유함, 내추럴 라이츠를 소유함. 자, 읽어봅시다. 각 개인이 자신, 즉 생명의 보존을 위해 모든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판단한 대로 행하는 자유다. 내 생명 보존, 내 자기 보존을 위해서 혹은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그 과실을 이제 가져가는 바로 그러한 자유, 바로 자연권 되겠습니다. 자, 내 행동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만물에 대한 생득적 권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인간들은 평등합니다. 자연권을요, 나도 지니고 있고요, 저 녀석도 지니고 있고요, 저 사람도 지니고 있어요. 동시에 그 권리 행사를 위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내가 알아서 자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이런 자연 상태는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자, 전쟁이다. all against all. 모두가 서로 모두에 대해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자, 인간에 대한 전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유물론, 인간은 그저 물질적인 반응을 하는 존재예요. 나에게 유쾌한 걸 좋아하고요. 나에게 불쾌한 걸 싫어해요. 거기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것인데, 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두는 노력합니다. 심리적 이기주의. 근데 문제는 뭐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내 행동에 제약이 없어요. 나만 그런가? 아니요. 나도 절대적인 행동의 자유, 상대방도 절대적인 행동의 자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물건 탐나는데 내가 그냥 가져갈까? 야, 저 녀석 나한테 좀 방해가 되는데 죽이도록 할까? 이런 식의 자유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절대적 권리와 타인의 절대적 권리가 충돌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엔 최악의 전쟁 상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가장 약한 자라도 가장 강한 자를 죽일 수 있고,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에선요, 어떤 사람이 강하다? 어떤 사람이 좋다? 강자가 힘센 녀석이 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힘이 강한 자일지라고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 힘 제일 센데요? 아무도 날 못 이기는데요? 그 강한 자가 자고 있을 때 가장 약한 자가 와서 칼을 꽂으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어떡하지? 이거 불안해 죽겠는걸? 경호원을 고용해야 되나? 근데 그 경호원 어떻게 믿을 거예요? 경호원을 감시할 감시원을 뽑아야겠다. 그 감시원 어떻게 믿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자연 상태에서, 이런 만인의 투쟁 상태, 전쟁 상태에서 인간의 삶은 뭐다? 고독하고 빈곤, 믿을 놈이 없어요. 빈곤하고, 아니 신뢰가 없으니까 부를 창출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발전이란 것은 그 인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에 돈을 왜 맡깁니까? 은행을 못 믿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산업의 투자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더럽고 잔인하고 짧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전쟁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전쟁 상태의 두 역설이라는 것인데, 이 절대적인 자유와 절대적인 평등. 자, 뭐라 했었죠? 자, 인간은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평등하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이 절대적인 자유와 평등은 절대적 부자유와 죽음에 대한 공포의 평등을 가져올 뿐이다. 절대적 부자유. 자, 모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집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이제 뭘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불안해서 못 나가요. 왜? 내가 나가 있는 동안에 누가 내 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절대적 부자유. 또 하나, 죽음에 대한 공포의 평등. 누구든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다는 점에서나 이제 평등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기 보존의 권리,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려는 그 권리,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사하면 할수록 나를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파멸을 재촉할 뿐입니다. 나한테만 결국 손해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켜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훔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빼앗지 않는 속이지 않는 정치 질서라는 것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해서 이런 정치 질서가 없으면 뭐다? 자연 상태 되는 것이다. 전쟁 상태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국가의 정부의 기본 기능이 무너진 치안 기능이 무너진 그런 국가들, 내전 상태에 벌어진 국가들 어떻습니까? 거기에 산 사람들은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은 자, 인간 집단이 아닙니다. 개인이에요. 인디비주얼.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사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1단계 계약. 계약은 상호적 혜택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나는 나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계약하는 것이고요. 상대방도 상대방 자신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계약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적당히 지켜주자. 그래서 자연권을 상호 양도하게 된다. 내가 자연 상태에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권리 서로 내려놓자. 나만 내려놓으면 안 되죠. 불안하죠. 상대방만 내려놓는 거 상대방 받아들이지 않죠. 서로가 받아들이는 계약을 위해서는 서로가 양도하자. 제시문 봅시다. 원래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의 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보존과 그것에 따른 만족한 생활에 대한 전망이나 예상에 기인한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다시 말해서 사회계약 왜 한다?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고 내 생명, 내 신체, 내 자유, 만족한 생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 전쟁 상태 뭐랬죠? 고독, 빈곤, 더럽고 잔인하고 짧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독하지 않고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고 또 가난하지 않고 풍족하고 깨끗하고 이제 온건하고 긴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서로의 자연권을 상호 양도 서로가 내려놓는 건데 이때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부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왜냐?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그런 내려놓을 수 없는 권리라는 건 있거든요. 뭐다? 개인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자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버릴 수 없다. 자, 이거 위급 시의 신체 방어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누가 나를 칼 찌르려고 와요. 그러면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막을 권리가 없습니까? 그 정도의 정당 방위의 권리 있는 것입니다. 뭐 후라이팬으로라도 막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죠? 또 하나 정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속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 목적 혹은 구상은 자신들의 보존과 보다 만족스러운 삶이다. 만족스러운 인생, 사회 내에서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이제 계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 계약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권력을 만들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불가능한 약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자, 언제든지 저를 죽여도 됩니다. 언제든지 제 물건 뺏어가고 언제든지 저를 감옥에 가둬도 됩니다. 이런 걸 계약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폭력으로부터 방어하지 않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계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맞다 라고 홉스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자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권을 내려놨죠. 자연권을 내려놓은 대신에 인간은 뭐에 따라서 살자? 자연법에 따라서 살자. 내추럴 로우가 되겠네요. 자, 사회계약의 내용. 자,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요. 계약서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바로 자연법인데 사회적 인간관계를 위한 원칙이 되겠어요. 전쟁 상태에서 살지 않기 위해선 이걸 지키자. 제1자연법,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게 바로 근본적인 자연법이에요. 모든 자연법은 이것을 위해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한 평화와 자신의 보호를 위해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자, 레이 다운 권리를 보다 내려놓자. 자연권을 내려놓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허용하듯이 타인이 허용하는 범위의 자유에 만족하라. 자, 넌 내 물건 훔치지 마. 나 때리지 마. 나 속이지 마. 상대방도 나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거예요. 자연권의 포기가 되겠죠? 제3자연법,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라. 그리고 제4부터 19까지는 기타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뭐 덕목이라든지 분쟁 해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결론은 뭐다?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가 아니라 서로가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살자. 그게 자연법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자연법에 따라 살자라고 했으면요.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질서 위반자를 처벌해야 되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안 지키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걔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요. 다시 전쟁 상태 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시 안 지키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힘이 필요해집니다. 그 공동 권력, 즉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주권, 홉스의 주권 개념, 로크의 주권 개념, 루소의 주권 개념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홉스의 주권은 뭐다? 몸 전체의 생명과 동작을 부여하는 인공적인 영혼으로서 개인들이 상호 양도한 모든 구성원들의 권력과 힘으로 구성된다. 즉, 사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인 개인들이 모아놓은 그 힘, 그 힘을 이제 하나로 모았을 때 이걸 바로 주권이라는 것이고, 봅시다. 인간을 외적인 힘과 상호 간의 상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국가를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 자신의 노력과 대지의 열매에 의해 그들 자신을 자라게 하고 만족스럽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그들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하나의 인물, 자, 또는 한 집단의 인간들에게 부여해서 그들 모두의 의사를 다수의 소리에 의해 단일 의사로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인격에 있어서 통일된 다수는 국가라 불린다. 이게 국가다. 모두의 권력과 힘을 모아놓은 것. 그게 바로 국가다. 이것이 저 위대한 리바이어던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리바이어던은요, 개인들의 힘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자,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의 표지 봅시다. 자, 이 칼 뭐죠? 질서 위반자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국가의 그런 처벌의 권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리바이어던 몸을 자세히 보시면은 무수한 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개인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것,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 바로 국가의 권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주권의 공평한 행사를 위해서 주권의 제3자 위탁의 과정이 필요해져요. 계약을 했는데 질서 위반자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계약한 사람들 중에 한 명 뽑아서 네가 처벌해라. 네가 감시해라. 이러면 왜 안 되냐면요. 뭘 믿고 걔한테 맡깁니까? 걔가 잘못했을 경우에 누가 처벌할 건데요? 그럼 또다시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고용하고 또 그 사람을 이제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시 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말고 계약한 우리들 사이를 판정해줄 공평한 심판. 자, 축구 경기 보면요 경기장 선수들끼리 막 그 페널티킥 선언하고 막 골 선언하고 이거 아닙니다. 제3자인 심판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주권의 제3자 위탁 과정. 계약 당사자 아닙니다. 주권자와 위탁자의 관계는 뭐냐면요, 위탁자가 개인들이죠. 개인, 상호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고요. 개인들이 사회 계약 만들어서 자, 주권자 당신이 해주세요라고 도장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위탁자 개인들이 주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주권을 넘겨준 겁니다. 맡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약, 그 약속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 봅시다. 자, 국가란 하나의 인격으로서 다수의 인간이 상호 계약에 의해 스스로가 그 인격이 하는 행위의 본인이 된다. 국가의 목적은 그 인격이 공동의 평화와 방어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다수의 모든 힘과 수단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인격을 담당한 자를 주권자라고 하며, 자, 담당자의 담당자, 자, 판정해주는 사람, 처벌해주는 사람,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개인들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제3자인 주권자한테 몰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인간을 국민이라 부른다. 자, 전쟁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과 개인 상호 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3자로서의 위탁자가 제3자로서의 주권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리바이어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위탁되느냐에 따라서 정부 형태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그 주권을 한 명에게 위탁합니다. 당신 한 명이 다 해주세요. 이걸 뭐라 그런다? 군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부로 구성된 의회에 위탁한다. 일부 인간 집단들. 자, 이걸 뭐라 그런다? 귀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로 구성된 의회에 위탁한다. 즉, 다수가 판단하자.
이게 뭐죠? 이걸 바로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부 형태는요, 주권 위탁의 그런 그 방식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갈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 홉스는 다른 체제보다는 군주정을 보다 선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인의 자연적 인격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다 그 주권자가 이제 주권 행사에서 판정하고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 명이 하는 것보다 한 명이 힘을 몰아주는 것이 더 강력하다. 한 명이 일사불란하게 한 방에 처리,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자, 모탈갓이라고 합니다. 자, 임모탈이라고 하는 것이 불멸의라는 뜻이잖아요. 모탈은 뭐다? 멸한다는 것이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멸하는 신이다. 지상의 신, 가시적인 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원래 신은 뭐다? 안 보이고요. 임모탈, 안 죽고요.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 있어요. 자, 이런 천상의 신에서 비유해가지고 지상의 리바이어던 마치 지상에 살고 있는 신과 같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언젠간 죽는 그런 신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강한 권력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는 그러한 군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에 대한 저항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는데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격을 떠맡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통치권을 주도록 하였으므로, 만일 그들이 통치자를 물러나게 한다면 그들은 통치자로부터 그 자신의 것을 빼앗은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아니, 누구한테 제3자한테 위탁해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뺏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물러나게 한다? 자기가 준 자신의 행위를 철회하는 자기 모순인 것이에요. 이거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자, 또 하나, 통치자 자신 또는 통치권을 소유한 집합체는, 자, 이 주권자죠. 통치권을 만들어낸 계약을 위반할 수 없다. 자, 주권자는요, 계약 위반을 할 수가 없대요. 계약 위반이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통치자 자신은요,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인 개인들이 힘을 모아서 제3자인 주권자에게 위탁한 겁니다. 주권자는 계약이란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계약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뭐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약 위반 불가능. 자, 통치자는 일종의 인위적인 인격체라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통치자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해를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홉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위적인 인격체인데 무슨 해를 끼치고 뭘 상해를 입히고 하겠어요. 그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자, 신민,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또한 한 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심지어 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도 복종해야 한다. 입법권과 사법권, 전쟁 선포권은 모두 주권자의 것이다. 주권은 분할할 수도 없고 견제받아서도 안 된다. 모두가 모아놓은 그 주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계약 파기 불가능. 더 이상 자연 상태로 못 가요. 근데 그 홉스의 이야기가 근대 정치 사상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자, 왕당파에게도 비난받았고 의회파에게도 비난받았고 그리고 종교계에게도 비난받았어요. 왕당파에게는요, 아니 분명히 홉스 너 왕당파라고 해서 군주의 권력을 얘기하면서 이 군주의 권력이 일개 시민들에게서 온다? 시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서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아니 왕권 신수설이라니까, 신이 준 것인데 왜 넌 그런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의회파에게도 비판을 받죠. 자, 의회파는 뭡니까? 자, 국가의 권력은 이제 왕이 전부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의회가 정치를 이끌어야 된다. 근데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이제 권력이 온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엔 뭡니까?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주가 알아서 하게 되라. 군주의 절대적인 권력, 강한 권력을 긍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난받죠. 종교계에게도 비난받습니다.
아니 국가 권력이 신적인 뜻에 의해 움직여야지 이것이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약해서 만든 거라고? 라는 식으로 야, 기독교의 권위 어디 간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정치 사상의 중요한 출발점인 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홉스는 강한 그 지상의 신을 이야기하면서 리바이어던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항이 불가능하다? 물론 이제 그 앞서 말했던 자기 신체 방어권이라든지 행복 추구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항을 할 수 없다? 이거 모순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꼭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다음 시간 로크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